형이 자기 재수씨 의뢰를 시킨 건데 조사를 하는데 여자분이 실제로 상간남이 있어요. 그 재수씨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형이 직접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동생의 와이프 재수씨가 있는데 자기랑 재수씨랑 내연관계래요. 그 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거죠. 그게 좀 충격적이었고. 탐정으로 일하시면서 실제로 목격했던 충격적인 불륜 사례 있으셨나요? 불륜을 하고 있다는 그 진실이, 그 상황은 밝혀지지 않으면 블랙박스인 거죠, 사실은. 예. 하나의 뭐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죠.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진 않으니까 숨겨서 하고 그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근데 그 진실 자체를 숨기려는 사람들, 즉 당사자들, 그리고 그거를 캐려는 사람들, 뭐 탐정과 같은 사람들, 배우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겠죠. 불륜이라는 걸 감추는 이유는 떳떳하지 않으니까 감추겠죠. 그래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당연히 파국으로 가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신뢰겠죠.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아버지가 의사인데 딸들이 2명 있어요.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어머니와 딸 둘이 함께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불륜을 다 이제 정보 조사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훨씬 더 미워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들들은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안 써요. 아버지가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가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증오할 정도의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딸들이더라고요. 큰 딸이 직장인이었고 둘째 딸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인류대학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희하고 이제 미팅을 같이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뭐 차에서 상간녀와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리포팅을 하니까 바로 그 아버지한테 그 새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아내 배우자의 어떤 충격, 이런 거 플러스 가족,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파국이 가장 1차적인 거고, 그 다음 2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도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경우에 그 유부녀,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또 알려버립니다. 또 소장을 보내고 하면 그 집안까지 또 2개의 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셀럽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좀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사회 지도층이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도 실추가 되죠, 사실. 최근 연예계 정치권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불륜 증거 수집이 화제입니다. 실제로는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와 통하지 않는 증거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에서 통한다는 건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위법적인 거냐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느냐로 많이 바뀌죠. 법정에서 탐정이 됐든 당사자가 됐든 증거를 내밀었을 때 그 확보한 자료 자체가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호텔 로비나 식당이나 공원이나 길거리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적법 증거로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뭐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절차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 당연히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에 그 안에 있는 CCTV를 통해 가지고 불륜의 내용이 나왔다거나 본인의 소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어떤 불륜의 흔적이나 영수증, 이러한 것들은 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 본인이 불륜을 인정하게 하는 내용들의 대화들, 이러한 것들도 효력이 있어요. 그걸 당사자의 자백이나 진술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대화는 본인 계정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하지 그 사람의 핸드폰을 뒤져서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된 장소, 합법적인 절차, 본인의 권리 범위 안에서의 확보한 자료, 당사자의 자백 진술, 이런 것들이 적법 증거, 즉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 증거라는 것도 이제 있겠죠.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증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불륜을 한 거는 맞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법정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불륜을 했고 누가 봐도 상간녀로 특정이 되는 걸 증명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법적인 절차, 즉 절차적 하자가 있다. 위법 수집된 증거다라고 해서 법정에서 쓰지 않는 경우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위법 수집된 증거는 배제가 100% 됩니다. 근데 배우자 외도나 이런 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됐을지라도 증거로는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법하게 한 행위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별도로 하되 수집된 증거 자체는 민사소송에 증거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의 판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을 거부해버리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즉, 내가 형사처벌 받을 각오하고 몰래 녹음기 설치하고 위치 추적기 붙여가지고 하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법적인 증거,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많은 게 녹음하는 거예요. 도감청하는 겁니다. 제3자가 몰래 설치한 도청장치, 호텔방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넣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합법이에요. 내가 녹음한다고 고지하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들어간다면 내 목소리가 포함된 타인과의 대화는 합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빠지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녹음을 한다면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기 설치하는 거. 당사자의 일방적인 동의가 없는 대화 녹취는 엄격히 불법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생활 침해 촬영인데, 아까 공개된 장소나 공원이나 이런 데 촬영하는 거는 합법적인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밀폐된 공간, 뭐 방 내부나 호텔 객실이나 차량 내부를 찍는 거, 이런 거는 위법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또 건조물 침입이나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 촬영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해킹이나 무단 접근인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카톡이나 사진을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법이 보면 형법이 있고 민법이 크게 나누어서 있는데, 형법,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는 아무리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냈어도 그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득이 됐다라면 그거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사람을 고문하고 협박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무조건 적용이 100% 안 돼요. 근데 민사적인 거는 뭐 채권 채무나 위자료 청구 소송, 이것도 배우자 외도도 위자료 청구 소송, 민사 소송이거든요. 전과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인 경우에는 내가 무단으로 녹음을 좀 했고 위치 추적기를 좀 붙였고 무단으로 카메라를 찍었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상대방이 나를 고소를 하면 형사 처벌은 받지만, 그로 인해 지득된 어떤 그러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륜의 증거로 써왔어요. 그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최근의 사례는, 저는 이제 많은 변호사분들하고 일을 하니까, 최근의 사례는 아예 이런 걸 하지 마라, 의뢰인한테. 이거 어차피 쓰지도 못한다. 그냥 단지 사실 확인용으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도로는 쓸 수 있겠죠. 뭐 녹음기를 설치해서 이 사람이 불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찾아낼 수 있지만,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줍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도의 사실을 확인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법정 제출용으로 했을 때는 민사에서도 증거로 채택을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불륜은 의외로 가까운 사이에서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었을 때 의뢰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불륜을 하는 거는 가까운 거랑 먼 거를 크게 일단 나눠놓으면, 먼 거는 오픈챗으로 많이 해요, 요즘에. 어플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술집, 룸사롱 같은 데 가서 마담들하고 또 많이 해요. 이거는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이고, 가까운 사이는 말 그대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스번드, 직장 내에 또는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편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내 여자친구랑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가 충격인 거죠. 일단 이분들의 반응은 충격과 배신입니다. 가장 흔한 초기 반응이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것도 충격인데, 내가 믿었던 배우자한테도 충격을 받았고, 나랑 몸을 섞고 결혼을 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잖아요. 아이도 낳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고, 결혼은 나의 어떤 선택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믿었던 남편, 그리고 이 믿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친구나 나의 동네에 내가 알고 있는 여성이거나 가까운 지인과 바람을 폈을 때 이중으로 충격을 받죠. 충격과 배신감이 매우 큽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덜 괴로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죠. 가족, 친구 관계까지 동시에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리적 타격이 엄청납니다. 충격과 배신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분노와 수치심이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걸 알면 내가 뭐가 되지? 수치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가까운 지인과의 분류는 사회적인 망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단순 이혼 문제를 넘어서 대인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폭발, 심리적인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그래서 그 여자를 막 찾아가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가가지고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분노와 수치심이 함께 일어나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 관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불신. 그래서 내가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재혼을 하거나 다시 애인을 만나손 치더라도 그 트라우마를 그 사람한테 풉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가까운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전체적인 불신이 확산이 되죠. 내가 맺은 모든 인간관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좀 이상할 정도의 극단적인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모임, 가족 관계까지 회의감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회적인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냉정한 대응을 결심하는 경우인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이제 약간의 멘탈을 좀 유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 양육권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법적으로 상간녀, 상간남을 또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히 준비해서 정리하겠다는 태도가 생기기도 하는데, 고위층, 뭐 약간 좀 권력을 갖고 있는 고위층이나 자산가들,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충격, 배신감, 분노, 수치,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정리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냉정하게 증거는 법정용 증거를 찾아내고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해서 합리적으로 함께 대응하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냉정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분류는 일반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력형 불륜이라고 명명을 하니까 조금 선입견이 생기긴 하는데, 옛날에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사람들일지라도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이나 뭐 지식인이나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커뮤니티나 어떤 정보 툴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권력형이라고 일반인들과 뭐 그렇게 다르거나, 일반인 입장에서도 권력형 불륜과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좀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보안하고 은폐하는 그런 기술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뭐 휴대전화를 2개 사용한다든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6개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해외나 제3국에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뭐 해외 메신저들에 대해서 많이 능숙하게 활용을 한다거나, 뭐 CCTV 사각지대를 지우거나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이런 거는 일반인하고도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긴 한데, 어쨌든 보안 은폐 기술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다. 두 번째는 법률이나 언론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한다. 변호사 로펌을 선임해서 증거 채택 자체를 막으려고 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차단하거나, 그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소송, 또 언론 중재위를 통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부는 사생활 침해를 내세워서 역으로 내가 먼저 고소하기도 한다. 내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겁박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 언론 방패막이 하는 특징을 두 번째로 보이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은폐인데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행비서들이 있어요. 운전기사들. 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격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다음 호텔이나 고급 식당, 리조트 같은 곳에서 불륜을 많이 하니까 증거 확보 자체가 접근이 일반인들이 어려워요. 뭐 고가의 아파트는 뭐 배달 기사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거하고 또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권력형 불륜의 특징은 한 4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이제 추적 자체를 막기 위한 수단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의뢰인이나 조사자, 탐정한테 오히려 내가 널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의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내분들, 사모님이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증거를 잡았는데 결국은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없는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재산분할 받을 게 없어가지고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정말 재벌들은 증거를 잡아도 안 하는 거죠. 왜? 해봐야 우리나라 법에서 뭐 2천, 3천 던져주면 끝이니까. 그럼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고 또 자기가 누려왔던 어떤 부의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람핀 사람이 떳떳하게 오히려 뭐 뻔뻔하게 이혼해 뭐 얼마 던져줄 테니까 재산 뭐 이만큼 줄 테니까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가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걸 견줄 만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뭐 뻔뻔하게 내가 너 고소하겠다. 내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 니네들 뭐 털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증거를 잡은 제3자에게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인맥을 이제 동원해서 좀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역추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전문 보안 인력을 사서 자신을 감시하는 흔적을 오히려 찾아내라. 그리고 나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봐라. 이런 경우도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사설 해커들을 동원해서 역으로 조사자의 동선을 보거나 휴대폰 컴퓨터를 들여다보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다. 경제력이 있다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유책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다 뺏기고 이러질 않아요. 유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모든 재산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재산 분할과 아이 친권 양육권 분할과 유책 배우자의 개념은 좀 다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비교해 설명을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민사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혼 소송에 그게 등장을 안 합니다. 아직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SK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이사장하고의 이혼 소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좀 이롭게 판결이 났다가 2심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거든요. 그게 일종의 지금 현재 SK 어떤 주식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가지고 전 재산의 몇 %를 줘라 이런 판결을 2심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이 섹스 중독 때문에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불륜을 하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륜하고 지금처럼 뭐 2, 3천 주고 2, 3천 주고 2, 3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 즉 타이거 우즈 당신 재산의 몇 %를 아내한테 줘라. 이러면은 2, 3천이 아니고 2, 3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적인 어떤 징벌적인 느낌의 재산적인 처벌을 하는 개념의 민사 판결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 지도층이나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불륜했을 때 판사가 전 재산의 3분의 2를 줘라 이래버리면 훨씬 더 이 억제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인과의 권력형 불륜과의 차이를 한마디로 본다면 이 드러날 경우에 정치적, 사회적 타격이 일단은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위기 관리 모드로 좀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탐정님이 실제로 목격한 불륜 현장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무엇인가요? 형이 자기 재수씨 조사를 의뢰를 시킨 건데 아내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의 재수씨를 조사를 해달라. 아이고 왜 남편이 고소권자가 될 거고 소송권자가 될 건데 본인이 하냐. 그러니까 동생은 좀 특수 직업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고 형한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상간남이 있어요. 상간남이 있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그 의뢰인의 남동생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남동생이라 하면 그 여자, 조사 대상자 여자의 실제 남편이죠. 의뢰인의 남동생. 근데 둘이 해맑게 쇼핑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제가 포착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안다라면 저렇게 같이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특별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간남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과도할 정도로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거기서도 또 이상함을 느꼈고, 세 번째는 그 남자의 상간남에 사는 곳이 땡땡 오피스텔이다. 그 오피스텔의 호수를 좀 알아봐 달라. 내가 도저히 못 알아내겠다. 그게 무슨 소리죠? 알고 봤더니 그 재수 씨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형이 직접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생, 즉 남편도 같이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래요. 자기만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이상함을 느꼈죠,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의 재수 씨, 남동생의 와이프 재수 씨가 있는데 자기랑 재수 씨랑 내연관계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의 아내와 재수 씨와 내연관계인 거고 그 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거죠. 그게 좀 충격적이었고 그렇습니다. 뭐 식당, 모텔 이런 데서 이제 스킨십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를 했는데 남편이 좀 이상하다. 남편이 아침에 7시에 출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5시에 출근한다. 2시간 일찍 나간다. 뭔가 좀 이상한데 들어왔을 때도 뭔가 좀 우리 외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의뢰를 했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5시에 나가는 이유는 5시에 새벽에 붙어보니까 출근한 이후에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가 도로가에 차를 대고 걸어 들어오면서 자기 집 바로 앞동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앞동에 들어가서 몇 동 몇 호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고 의뢰인한테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자기가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이제 학교 이렇게 애들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할 때 다른 엄마들하고 친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조금 이렇게 친해지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치맥도 먹고 좀 친해진 거예요, 동네. 그러니까 아이의 학부모들하고 친해진 거죠. 동네에서 치맥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아내분들 중에 세 집이 친해졌는데 한 남편이 퇴근하는 중에 전화를 해서 당신도 여기에 참석해. 같이 참석을 했고 그러면 뭐 자기 남편도 불러봐 해서 모임이 된 거예요. 커플 모임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내 남편과 그 언니 하는 학부모 여성분과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집을 들락날락 거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부모들 모임하는 자리에서 다리로 이렇게 그 여자가 자기 남편 다리를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건드리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까운 사람 안에서의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게 또 이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안 걸릴 것이고 안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뭐 불륜하러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치맥 먹으면 술자리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 스릴을 즐기는 그런 심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죠. 불륜을 한 사람이 의뢰인의 2~3배 보수를 약속하면서 모른 척 해달라고 한 현장도 있나요? 이게 이제 이중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한테 대상자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 대상자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대상자한테 찾아가서 뭐 그런 어떤 공갈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증거를 없애줘라.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회유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볼 때는 노출이 됐다는 말이죠.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노출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그래서 노출을 했다라면 수준 미달의 어떤 탐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했다라면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 부도덕한 행위가 되는 거니까 둘 다 탐정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도 없고 일단은 의뢰인이 의뢰를 했다라는 건 탐정을 믿고 했다라는 거고 신뢰와 우선 계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다음 불륜 당사자의 돈을 받고 사건을 덮는 순간에 직업적인 신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회유를 시도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대상자가 회유를 나한테 시도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증거로 남기고 의뢰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버리겠죠. 예, 그래서 의뢰인과의 신의를 지켜야죠. 사실 이 불륜이라는 건요, 유부남과 유부녀, 그러니까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불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적 쾌락이 목표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대화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교감하고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성적 쾌락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기혼 미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라기보다는 그냥 나하고 불륜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대라면 사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린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다고 볼 수 있죠.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불륜이 정말 사랑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불륜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륜도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극소수의 확률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불륜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불륜은 내가 불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은 상대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의 연애랑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 안에서 나랑 불륜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끌림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랑과는 좀 다르게 시작이 되고 물론 또 다르게 끝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불륜 상담이나 이혼 상담,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 불륜의 장소는요, 솔직히 그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과 모든 장소에서 불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히 뭐 더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은 직업군으로 보면은 뭐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는 성직자 분들도 불륜을 하신단 말이죠. 뭐 성직자라고 하면 또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목사님, 신부님, 스님 모든 종교에서, 모든 성직자에서도 불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요, 뭐 성가대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모임, 뭐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통 매개로 해서 만나게 된 관계에서도, 학부모끼리에서도 이 불륜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내가 어떤 결핍이 있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으로 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장소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륜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안 할 것 같은 직업,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 불륜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 같은,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 곳에서 이제 불륜이 발생하면요, 좀 더 그 자극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흔히 이제 전통적인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산악회를 들 수 있잖아요. 뭐 산악회나 동호회나 뭐 골프 동호회, 뭐 자전거, 러닝 동호회, 그런 것들이 추세에 따라서 동호회의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곳은 뭐 동창회도 그렇고요. 그런 곳은 우리가 불륜이 일어날 만한 장소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지만, 예상이 되지 않는 의외의 장소, 그런 의외의 직업, 의외의 장소라면은 좀 더 이 자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그런 남녀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남녀만 있다면 언제든지 불륜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에는요, 사실 불륜이 일어나기 매우 쉬운 요건이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륜을 한다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륜은요, 아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서로 안다고 했을 때 공통된 취미,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그런 전통적으로는 산악회, 등산 동호회가 이제, 옛날에는 동호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등산 동호회가 뭐 어떻게 보면 불륜의 성지처럼 불륜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소의 대명사가 됐는데, 사실 이게 기혼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은요,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 결혼할 상대를 만나기도 하고 연애를 하는 자연스러운 장소예요. 근데 이것이 기혼자들이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산악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산악회가 불륜의 대명사, 오명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지만 이 신체 접촉이 수반돼요. 등산이라는 거는 신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도구가 필요 없어요. 자전거라는 이 도구를 이용하지만, 등산이라는 거는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힘들기 마련이죠. 사람들마다 체력은 서로 다르고,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체력이 여자들의 체력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세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힘들기도 해, 여자분들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잡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한 공간에서는 이렇게 뭐 밀어줄 수도 있고, 가방을 대신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친밀해질 수 있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랬고요. 이제 이 동호회의 성질이 계속 바뀌잖아요. 또 뭐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골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하는 게 이제 러닝 동호회로 이제 올라온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제 동네 뭐 구에서 하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작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구민체육센터 그런 곳에서도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치일 수 있고요. 뭐 탁구 동호회를 예를 들면요. 내가 탁구 동호회에 나는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 수 있어요. 동네 뭐 사람들도 사귀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뭐 코치랑 이렇게 좀 같이 신체 접촉이 있죠. 탁구도.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륜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이제 불륜 커플들 아니면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살펴봤을 때, 관찰해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요.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핍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 결핍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기혼자가 아니면 불륜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불륜이라는 거는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 관계에 실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핍이죠. 이거 대단히 큰 결핍이거든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나죠. 근데 나는 없고 결혼 생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핍도 이런 결핍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불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혼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불륜할 때가 아니라 이혼해야 될 때인데, 이혼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 내 삶이. 그러니까 불륜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핍이 불륜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몰라. 그리고 싸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상대방 배우자가 무서워. 그래서 피하는데 그냥 피해 있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심지어는 맞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어요. 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너무 괴로워. 그러면은 이 관계를 이 갈등을 극복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그럼 나도 바람 펴야지. 그러면서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서로 가정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실질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맞바람을 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륜을 하는 심리적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자기 연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됐어. 아니면 30년이 됐어. 근데 나는 여성으로서. 왜냐면 이제 가정에 부부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성관계를 차지하더라도 서로 간에 애틋하거나 서로 배려해 주거나 존중해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성적인 부분도 전혀 없는 거죠. 섹스리스인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아니면 남자인데 그러니까 피워보지도 못하고 여자로서 피워보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40이야, 50이야, 60이야. 근데 이제 이미 섹스리스로 산 지는 20년, 30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여성으로서의 예를 들면 이제 폐경기가 오거나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섹스리스의 어떤 요소가 있으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늙어가는 거, 여자로서 살아보지 못한 거, 꽃 피워보지 못한 거,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아까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불륜을 한다. 다시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서 여자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남자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불륜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되게 심각한 건데요. 여기서 본질은 내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나로서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여자라는 그 기능, 남자라는 기능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아까워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건데요. 내 본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이런 사소한 작은 기능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논어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이제 곡삭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곡삭은 뭐냐면 제후들이 초하루에 하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의식을 할 때는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하루는 자공이 이 양을 바치는 게 너무 아깝다.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희생양을 바치는 게 아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공이 말하는 건 그 양의 동물 보호적인 측면에서 뭐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면에서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금전적으로 아까운 거예요. 이 양을 다른 데 쓰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게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그 양이 아깝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양을 없앴을 때 희생양을 없앰으로 인해서 없어질 그 본질, 얘의 본질이 더 아깝다라는 말을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못 해봤다.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해봤다. 남자로서 뭐 사랑받지 못해봤다. 이런 작은 것에 꽂혀서 이게 아까워서 불륜을 하는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질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더 아까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불륜을 할 때가 아니라 이혼을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우리가 물론 불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이혼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혼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더 나쁜 거는 굳이 뭐 이혼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나쁜 거는 불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죠. 무책임한 거고. 근데 이혼을 말하는 건 꺼려하면서 불륜을 말하는 건 그나마 좀 더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혼을 회피하고 싶어서 불륜으로 나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이야 성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문제를 회피하니까 좋을 수 있지만요. 결국은요. 나는 더 제가 이제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데요. 급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굉장히 크게 후회할 일인 거죠. 이 외도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외도의 개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도의 쭉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뭐 호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썸을 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어떤 신체 접촉을 하겠죠? 뭐 손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나아가서 마지막에 성관계까지 하겠죠? 쭉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외도를 볼 거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황의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가해자야. 내가 불륜을 했어. 불륜을 한 배우자야.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불륜은요, 여기까지 가야 불륜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관계까지 해야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륜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단계, 썸 타기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좋아하는 마음이 막 이게 싹 트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정서적 외도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정서적 외도도 외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준이 완전 다른 거죠. 극과 극에서 서로 외도다, 외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외도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아내분이 남편이 불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불륜을 했어도.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고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찾아요. 예를 들면, 이 증거로 봤을 때는 성관계까지는 안 갔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증거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불륜이 아니야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이분은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불륜했는데도 내가 이혼으로 나가지 않을 거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어디서 찾냐면 외도의 정의에서 찾아요. 외도는 성관계인데 내 남편은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외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편리한, 아니면 내가 필요한 외도의 정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도의 정의는 그러니까 남녀의 이제 기준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아니면 이혼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그 단계마다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향상 보면은 남자들은요, 성관계까지 가야지 외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정서적 외도도 외도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입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져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가해자잖아요. 내가 이제 여자한테 불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정서적 외도는 외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뀝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외도의 기준을 바꿔서 말하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정행위라는 거는 정서적인 외도는 없어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2단계는 아직 우리가 그 법률상 말하는 부정행위라고 보진 않고요. 예를 들면은 썸을 탄다. 근데 뭐 서로 그런 이제 뭐 사랑해,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는데 사랑해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모티콘을, 뭐 하트 이모티콘을 날린다, 뭐 좋아해, 뭐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거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요, 이 불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외도 학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예상이 가능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의 실질은 다를 거지만 말하는 건 다 똑같아, 핑계는. 그래서 외도 학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도한 사람들이 주로 자주 하는 핑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이거는 불륜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성관계일 거고요. 그러니까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불륜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핑계는요, 네가 나한테 신경 써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외로웠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정심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해. 네 탓인 거죠. 내가 불륜한 건 네 탓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핑계를 대면 양반이에요, 그나마. 아무튼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륜을 하면은 미안함을 느끼는 시기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은요, 한 2개월, 3개월 그 정도 안에 다 끝납니다. 처음에 불륜을 한 사람이 처음에 미안함을 느끼는 건 왜 그러냐면요,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해서. 들켜서.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들켰어. 그게 당황스러워서 미안한 이제 기색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불륜을 했으면요, 1개월 이내에 이 결과를 내셔야 돼요.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가시고 매듭을 지셔야지 2개월, 3개월 지나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래 이혼해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상대가 내가 불륜한 걸 알았는데도 1개월 지났어? 2개월 지났어? 3개월이 돼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뭘 느끼냐면요, 아, 이 사람은 이혼할 생각이 없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해자인 배우자는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뭐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면은, 이제 미안해하지 않고 심지어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불안해요, 되게. 나는 내 배우자가,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인데 이혼까지 하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불륜에 대해서도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일단 이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요, 먼저.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피해자인 배우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뭘 미안하다고 하냐면요, 내가 너무 다그쳐서 미안해, 내가 너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뭐 따져서 미안해,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과를 해버리면요, 이제 더 이상 이 불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던 간에 내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오래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제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3개월 이상 미안하다고 계속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이거를 결정을 짓고 방향을 잡고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외도를 해도요, 이혼하지 않죠. 자, 그 확률로 보면요, 199%는요, 불륜했다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륜은요, 뭐냐면요,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갈등,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부부간에는 갈등이 생겨요. 불륜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런 걸로 바로 이혼하지 않아요. 불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3대장 있잖아요. 불륜, 폭행, 도박. 요 세 가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뭘 하냐면요. 자, 갈등이 발생했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2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2단계가 뭐냐면, 자, 불륜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정해야 돼요, 먼저. 불륜한 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하고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제발 방지.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 안 합니다. 왜냐면 이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냥 그 자체로 실패고 그냥 이혼하면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요.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고 이혼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불륜을 했는데 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은 오히려 이혼하겠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면은 이제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불륜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게 껴있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요.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성기사라고 해요. 성기사는 뭐냐면 상대방의 사사로움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것도 이제 단계별로 살피도록 되어 있는데 사사로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이혼이나 결혼이나 불륜이나 이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상대방,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체화하셔야 되는 기술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1에서 9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밑에 등급 쓰레기, 그 다음에 하류가 있어요. 9등급 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눌 수 있고요. 그럼 등급을 나눈다는 건 뭐냐? 내가 상대방을 관찰해서 저 사람이 몇 등급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불륜도 저 사람이 등급이 높으면 불륜할 가능성이 적은 거고요. 등급이 낮을수록 불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불륜을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살펴야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살피는 거예요. 데이터는 지금과 과거에 내가 경험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건데요. 자, 불륜의 본질은 뭐냐면요. 신뢰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불륜을 하는 본질은 두 가지예요. 생각이 바르지 않다. 자,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불륜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불륜을 하느냐? 결국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불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불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금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려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해야 되는 대상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야 되는 거는 신과 정입니다. 정. 믿을 신과 바를 정.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되게 큰 게 아니에요. 성기사는요, 굉장히 사소한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생각이 바르냐, 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앞으로 바람을 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할 때 항상 느끼는 건요. 이혼 사유는요. 결혼 생활하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있었고요. 여러분은 심지어 그걸 봤습니다. 근데 되게 이걸 작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준비하느라고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원래는 안 그런데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은 저러지만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연애할 때 다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지 않는 거죠. 아니,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 그걸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연애할 때 이미 내가 봤던 이유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와 결혼 사유는 같습니다. 불륜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다라고 표현해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직업군의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직업이 특정하게 바람을 많이 핀다 이런 얘기보다 그 직업군에 있을 때 사람의 접촉이 많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만나는 빈도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외도 불륜으로 가는 확률이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이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술집이겠죠. 당연히 술집이거나 뭐 아니면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의 유흥 쪽에 있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상담 사례 중에 상간녀분들의 직업군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노래방 도우미예요. 제 상담 사례 중에.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난 전업주부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교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직업군에서도 외도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밀도가, 동료들 간의 친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외적으로 만날 기회도 많지만 동료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야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외도 확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바람은 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불륜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정한 직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 그 직업군 분들이 바람을 많이 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그 보수적이어서 바람이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바람 사례가 있고요. 그것도 친밀도가 높아야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륜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사실이고요. 이게 직업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만남의 빈도수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에 대한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륜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불륜이 제일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동창회나 동호회 또는 요즘에는 오픈 채팅에서도 기혼들의 만남의 방이 있다고 할 만큼 그런 기혼들만 만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규칙이 이루어지냐면 누군가하고 개인 톡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신청을 했을 때 수락을 하잖아요. 둘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대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제가 받은 얘기들인데, 피드백들인데, 그러면 둘이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불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다 그래요. 유부남 유부녀들 방이에요. 거긴 기혼자의 방이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먼저 채방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대화를 좀 2, 3일 주고받은 다음에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직업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시간의 문제이고, 내가 시간이 많을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불륜에 빠진 분들 중에 직업이 있는 분들만 그런 바람을 많이 피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업주부의 사례에도 굉장히 많은 바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기가 막혔던 불륜의 사례는 이제 50대 초반의 아내가 외도를 합니다. 근데 외도를 하는지 모르고 있던 이 남성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이트에서 속옷을 많이 사고 집에 거의 놓여있긴 한데 없는 것도 있고, 아이들 라이딩 해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애를 학원에 가는 시간보다 일찍 보내서 한 5시간의 틈을 벌려서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아 이거는 100% 외도입니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아니에요. 저한테 뭔가 항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아니에요. 이게 외도가 아니면 제 왼팔을 걸고 제 직업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제가 농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냐, 그 정도로 확신하냐. 근데 정말 이 이야기만 듣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뒤를 추적하고 녹음기를 뭐 달고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이제 외도인 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전업주부의 외도는 어느 정도 선이냐면 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20대의 남자들하고만 바람을 핍니다. 50대 초반의 아내가. 그래서 20대의 남자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데 일주일에 3명에서 4명의 파트너를 바꿉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고정으로 한두 달을 만나고 또 바꿉니다. 고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고정으로 만나는 메인이 있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파트너를 바꿔서 20대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고 그날로 세이 굿바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도를 하고 있어서 남편분은 몰래 이혼 준비를 했고 이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이분이 놀랐던 거는 이 아내의 형태가 그냥 호텔을 가거나 모텔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실내 주차장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낮에도 관계를 갖고 올라오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고 밤에는 친구 엄마네 집에 간다 그러고 가면서 실내 주차장에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관계를 갖고 헤어지곤 합니다.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줬는데도 팁을 줬는데도 이제 그만 멈추기를 바라서 아내는 그 행위를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림잡아 생각을 해보니까 1년만 따져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도저히 이분하고는 살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이혼 소송 끝에 이기셨죠. 그렇게 결말이 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제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노래방 도우미 분들이 왜 외도에 쉽게 빠지냐면, 남자들이 왜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에 빠지냐면, 노래방 도우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사례 중에 보면, 그러니까 뭐 자기네 집을 오픈하면서 자기네 집을 오픈하는 대신 모텔비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2년 3년 동안 교제를 해서 아내한테 들킨 경우도 있으신데, 이 노래방 도우미 분도 유부녀였기 때문에 두 분이서는 따로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아내에게 발각이 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상간소송과 이런 것들을 당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노래방 도우미 분과 외도를 하신 남편분의 뒤를 쫓아서 보는데, 이 아내분이 노래방 도우미하고 바람을 피는데 이 남편분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길거리에서 입을 맞추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면 마음은 주지 않고 어떻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내분은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관계를 가졌다라는 사실보다 이 일상생활에서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아내분이 이제 기함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내분이 호스트바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내분들이 호스트바를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거기 가면 공사를 당하게 됩니다. 공사를 당하게 되는데, 이 아내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남자는 나한테 공사 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고 걔는 호스트바에 있는 애 같지가 않아, 걔는 좀 순수해, 걔는 어쩌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진짜 안쓰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공사가 아니어도 공사로 끝나요. 결국은 불쌍한 애한테 뭔가 주게 되고, 자꾸 주다 보면 더 큰 걸 주고 싶어지고, 받다 보면 더 많이 받고 싶어지는 게 인간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공사로 끝나게 되는데도 그게 사랑이었다고 기억하고 싶은 아내들은 그걸 쉽게 놓지 못해서 연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분들이 되게 많이 호스트바를 가게 되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바빠서 또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끼리,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다니게 되면 정말 호기심이 한번 갔다가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고는 합니다. 호스트바에 있는 남성들은 공사를 로맨스와 함께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맨티스트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내 남편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편안해요. 달콤합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멘트를 굉장히 잘 날려주고요. 여자가 좋아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에 너무 적합한 남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스킬이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도 일하면서 나를 막 드러내진 않잖아요. 저도 일을 하고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진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저를 만나면 저는 굉장히 털털하고 잘 웃고 그 다음에 농담 잘하는 그런 아줌마거든요. 제 고집도 있고요. 상담에선 제 고집을 내세우진 않지만 저도 나름 고집이 있고 내 고집을 내세울 때도 있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할 때만큼은 전문적으로 변화되고 일에 충실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제 모습은 또 일하는 모드로 돌아가듯이 호스트바에 있는 남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일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공부하고 그들은 그게 학습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 모드로 들어가는 것 뿐인데 여성분들이 그걸 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한 그 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들은 결국은 로맨스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납니다. 로맨스로 시작해서 로맨스로 끝나는 것 같은 공사로 끝납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인 분들이 외도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경찰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제 임상 사례일 뿐입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같은 부서에서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피는데 아내가 이제 그거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분도 유부녀예요. 근데 유부녀인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왜 그런 사람이 바람을 필까? 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한 새색시가 그래 하는 케이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색시인 분들이 결혼 전부터 외도를 하면서 결혼은 결혼대로 하고 그리고 그 애인 관계는 끝까지 유지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남편분들이 굉장히 충격받게 돼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은행원들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4주차, 5주차가 됐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바람을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돼서 아내가 배가 불러올 쯤에 이제 바람이 난 걸 들통이 납니다. 그쪽 여자도 이제 새색시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근데 그분은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즐기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돈을 잘 버니까 삐액을 받는다든지 비싼 곳에 밥을 먹는다든지 비싼 위스키바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만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좀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알겠다고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의 외도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사분들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살 차이가 나는 주임교사와 20살 어린 평교사 간의 외도를 합니다. 근데 아내도 교사예요. 같은 학교에 있진 않지만 그 상간녀와 남편은 같은 학교에 있고 이 아내분은 다른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동시에 이 아내와 상간녀가 동시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결국은 상간소와 이런 것들을 끝에 이제 둘 다 이제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주작일 거야 했는데 주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충격받았던 사례고 저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얻는 기쁨이 누구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던 사례로 기억합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승무원 사례입니다. 스튜어디스인 분이
이제 홍콩에 있는, 외국에 있는 은행원 분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은행원 분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유부녀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이제 뭔가 그 연봉이 굉장히 높은 그 홍콩의 그 은행원인 분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2대2로 승무원분과 남자분들 2명이 하루 이제 홍콩에 이제 비행을 나갔을 때 같이 술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과 굉장히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던 게 큰 거예요. 그래서 2대2로 놀다가 술이 떨어지니까 이제 2명이 나갑니다. 이 2명을 두고 술이 만취한 채로 나가게 돼서 술을 못 구해서 한참 헤매다 돌아오니 남자의 옷이 시뻘건 피로 얼룩진 채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그 스튜어디스분을 안 받아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유부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A라는 친구가 이 B라는 친구가 죽은 줄 알고 옆을 보니 여자분도 피가 범벅이 돼서 누워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황당하시겠지만 여자분이 생리를 하는데 남자분을 덮친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분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관계를 갖고 둘 다 기절해 있던 겁니다. 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순간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놀랐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상담 사례에서 들었었는데, 이런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고는 합니다. 불륜의 행동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속이려고 하고, 핸드폰에 비번이 생기고, 카톡에 비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쉴 새 없이 폰을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문자 메시지나 이제 통화를 하거나, 아내가 옆에 있거나 아이가 옆에 있거나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분들이 이 여성들에게 빠져들면은, 그 다음에는 불륜이 들켜도 관계없다 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불륜이 들킨 다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지만, 잘못했다고 빌다가 드자비가 계속되면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그 뒤에 가서는 내가 이혼해야 되겠어 이런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런 사례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들이 바람이 외도를 하면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다 간 상태에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드자비를 해도 문제가 되지만 용서를 쉽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쉽게 잡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내분의 마음에 살 수 있는, 처음 연애처럼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따뜻함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이 난 거야가 더 강해요. 남성분들보다. 그 적반하장 정도가 남자들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직업군들이 외도에 많이 빠지는 이유나 패턴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접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업무 친밀도가 높아야 효율이 올라가는 직업들, 이런 경우가 외도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무슨 결혼 생활이나 연애를 하신 분에게 감히 조언을 드릴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말씀을 좀 해드린다면, 연애나 결혼이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은 당연스럽게 생기고, 이 갈등이 감정으로 이어져서 감정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에만 매이지 말고 정말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어떤 반성도 필요하고요. 결혼하거나 아니면 연애가 길어지면 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싶으니까. 너무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탓을 하기 전에 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우울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이나 무게감을 느낀 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이별을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별이나 이혼을 섣부르게 선택하지 마시고, 늘 다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전문가도 찾으시고, 또는 두 분이서 노력을 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보시면 저희 세퍼언니 TV 채널이 올라 있거든요. 저희 채널로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